현재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2050년에 15위 밖으로 밀려난다고 전망합니다. 그 주요한 이유로 한국의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출산율 저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반대로 나이지리아는 현재도 출산율이 6, 7점대를 오고 가는 폭발적인 인구 성장 국가이며 2050년 정도 되면 인구를 7억 이상 바라보게 되어 신흥 대규모 경제 국가로 떠오르는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현재만 해도 인구가 4억이 넘기 때문에 4위로 올라선다는 겁니다. 물론 인구는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통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러나 한국은 경제 규모는 떨어질 수 있지만 선진국 대열에서는 결코 밀려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이 왜 경제 규모가 10위권 밖이 되더라도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을 선진국으로 묶어둘 무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등의 서방사회와 G7 등 소위 강대국으로 불리는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전격 5위권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막차를 타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굳이 막차라는 의견이 나왔냐면 한번 순위가 정해지면 100년 동안 바뀌지도 않을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의견이라는데요. 특히 한국을 상당히 저평가했던 주변국들과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재 한국이 최근 수년간 소위 막차 탄 분야와 그것이 수십 년 혹은 100년도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무엇이며 주변국들은 이러한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왔고 현재는 무슨 반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럽 등 서방에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리 대단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 등 경제 규모 등에서 세계적인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본래 유럽 등에서는 아시아에 대해 일본을 제외하고는 후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G7 한국 가입을 놓고 유럽 측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산인 G7을 이제 폭을 넓혀서 G9 혹은 G11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과 외교 관계가 좋지 않으며 원래부터 G7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 국가라고 고집한 일본은 한국의 G7 입성을 미국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미국도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G7은 회원 만장일치제이므로 한 국가라도 반대 시에 가입이 되지 않은 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원래 일본의 방해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그렇다고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가입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제1 경제 대국이라는 독일은 아직 G7 확대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물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러시아를 G11에 포함시키자고 이야기해 그걸 반대한 것이고 독일 입장에서는 한국은 늘 환영한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외교가에서는 독일은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일본과 오랜 외교 교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며 전범국끼리 동맹을 맺은 것부터 시작된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과거부터 한국은 자국을 일으키기만도 역부족이었고 일본의 경우는 충분한 자금을 해외에 투자해왔습니다. 독일의 거리에는 지금도 봄이면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이 심어놓은 벚꽃 축제를 하는 곳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럽과 서방의 투자 등을 통해서 뿌려놓은 자금은 지금도 외교가에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시각이 일본 중심으로 편성되다 보니 한국에 대한 정보는 거의 부정적이거나 자료가 제대로 없다시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영향력도 매우 미미한 국가로 여겨진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의 전쟁에 나서 도와달라고 해외에 강력하게 간청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듯 한국도 불과 100년 전인 1907년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에서 아무리 을사늑약이 불평등 조약임을 알리고 서방의 도움을 구해도 외면당한 변방 약소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1960,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이런 낙후 국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는데 1950년에 미국 중심의 서방연합군이 한국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국가가 공산화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준 것이 천만다행이면서도 한국은 전쟁터였다는 이미지를 쉽게 못 벗었습니다. 해외 채널에 따르면 전쟁이 난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개도국에서 벗어나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서방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은 물론 최근 한국이 여러가지 성과를 내며 눈부신 활약은 했지만 그래도 G7은 물론이고 아직은 유럽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국에 대한 놀라운 변화가 두 가지 생겼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정식 인정받은 것이며 두 번째는 한국이 유럽 등 서방 강대국을 모두 제끼고 5위에 랭크되어버린 분야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5위 진입권이 향후 수십 년에서 100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한국은 반대로 그 위상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 UNCTAD가 한 가지 이변이 있다며 전격 발표했는데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전격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UN 개발회의는 자신들이 설립한 1967년 이래 개발도상국이 처음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했으며, 게다가 이 중에 전쟁에 난 국가에서는 더더욱 한국과 같은 케이스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강대국도 아니고 개도국 수준에서 전쟁이 난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의 무역 규모가 10위 정도인데 선진국은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어떤 국가가 공식 선진국에 포함되는 것은 단순히 무역 경제 규모만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엔의 이태호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평가가 좋았기 때문이라며, 사실 몇몇 국가들이 개도국 A그룹에서 선진국인 B그룹으로 옮기려고 시도는 했었다면서 그때마다 만장일치를 얻는데 실패했는데 이는 반드시 반대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선진국 진출은 가장 걸림돌이던 일본조차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G7 진입은 반대했더라도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고 멘트를 던졌고, 일본도 이 상황에서 한국 선진국의 진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UN 총장 투표 시 일본이 유일하게 한국에 기권표를 던진 걸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 위상이 올라간 것입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을 비롯한 한국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국가들도 한국 선진국 진입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태호 대사는 세계 관계자들이 한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킨 주요 이유로 의외의 국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K방역이 특히나 유럽과 미국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 선진국 진입에 수월했다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방역으로 인해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많았으며 일부에서는 실패라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해외에서는 한국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지키고 경제를 운영하는 데 최고 점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자들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자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선진국 그룹으로 새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편인데, 실제 자신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보는 게 국제사회의 냉철한 현실이지만, 한국이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고 G7까지 제한받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실제 신경 쓸 범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이 경제는 물론이고 국방까지 빠지는 분야가 없는데, 특히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선진국의 척도로 국방력도 대거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며, 한국도 언젠가는 전쟁에 있어 파병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강요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진국에 포함시킨 것이 위상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좋지만 의무도 동시에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적절한 외교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작 유럽 등 선진국 연합들이 놀란 것은 다음에서 발표된 한국의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유네스코 통계국은 국가별 R&D에 대한 지출 규모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국가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에 관한 규모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SGDS라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일환으로 친환경 등의 개발이 더욱 강조되었고, 미래 사회를 맞는 시점에서 각국의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더욱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2021년 기준 상위 10개국 국가가 전체 R&D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매우 국제사회에서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파리 경제대학은 이에 관해 전 세계의 부를 상위 0.9% 인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 1% 인구가 전 세계 자산의 76%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국가의 R&D 금액이 클수록 그 국가들은 강대국과 선진국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며, 또한 R&D 상위 투자국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자리에 못 들어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부로 더욱 부자가 되고 그 위치가 견고해지듯 R&D에 많은 비용을 쓰는 국가들은 더욱 새로운 성장 산업과 신기술로 부를 얻게 되며 기술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위는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변하지 않을 수 있고, 후진국은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에 발표된 유네스코의 자료는 많은 유럽 선진국들을 크게 놀라게 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전체 국가 중 R&D 지출이 무려 5위에 랭크되는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이 총 790억 달러를 R&D에 지출했는데, 이는 프랑스와 영국 등 전통적 유럽 선진국을 앞질렀고, 한국 앞에 있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만 존재해 한국이 R&D 탑5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무언가 다들 하나씩 치트키가 있는데, 가령 각 국가마다 많은 인구와 드넓은 영토, 자원 혹은 오랜 기간 쌓아온 자본 등
하나라도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만 한국은 그 중에 뭐 하나도 제대로 없는 국가가 이제 전세계 연구개발비 5위 지출국이 되었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반대로 앞으로 선진국의 대열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놀랍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네스코 통계국은 여기에 더해서 더 놀라운 수치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요. 2022년 현재 R&D 지출 비용을 PPP 달러, 즉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자료에서 오른쪽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가 많은 국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제시한 표를 살펴보면 GDP 대비 R&D 지출 비용에서는 바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심지어 GDP 대비 R&D 지출 비용 4에서 5% 구간에 해당하는 국가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는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엇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신기술에 투자하고 국방력에 힘을 쓰고 애를 쓰냐고 합니다만,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고군분투해왔고 항상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한 한국이 어느덧 치열하게 살다 보니 이러한 위치에까지 다다른 게 아니겠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등 각종 미래성장 신기술 R&D 분야에 가장 공격적 투자를 하는 국가로 전통적인 유럽의 서방 국가들을 오히려 앞서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아이템. 한국의 수출이 근본적으로 압도했다. 한국은 막다른 골목을 벗어났다. 현재 일본 복수의 언론에서 한국의 수출 분야의 급성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수출 분야는 규모만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금액을 역전했다는 충격적 소식인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소식까지 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막다른 골목을 벗어났다며 더 이상 일본과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상세히 분석하면서 한국을 극찬하고 나서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꺼려하는 보수 언론들까지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 역전은 둘째치고 한국의 특정 부분에 대한 성장세를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일본은 8, 90년대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명성을 이어오며 무역 분야와 수출에 있어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수출액은 일본과 10배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그 격차가 심했는데, 이제 한국의 수출량이 일본을 앞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출액은 일본의 85%에 달해 이제 10%대로 격차가 좁혀졌는데, 문제는 2022년 5월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 수출액을 능가했다는 발표가 나온 것으로 한국은 616억 달러, 일본은 563억 달러가 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10% 이상 제낀 상황도 나왔습니다. 정경련에서는 2026년께 한국이 일본 수출액을 앞설 것이 확실화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미 2022년에 역전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이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일본 엔저 현상으로 인해 엔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국면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지 않게 당황하면서 한국의 급성장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흐름을 유연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디스플레이 등 가전 첨단 제품의 수출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국면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가전제품 수출이 감소하지만 배터리, 전기차 등의 수출이 급증했고, 수출 감소분을 오히려 메꾸면서 수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2011년 전체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초과했지만 현재는 5천억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수출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한국은 수출이 늘어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중국발 수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전이나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일본에서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일본 수출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본도 십수년간 겪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은 한국의 방산 분야 수출에 대한 보도가 외신에 잇따라 나오게 되었고, 이를 전격 분석하는 와중에 한국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알게 되었고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우선 일본의 도쿄 경제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한 비교 분석글이 올라왔는데요. 매체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거의 100% 증가했다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한국은 일본이 속해 있는 쿼드의 절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쿼드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호주와 인도에 한국의 K9이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쿼드 절반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굳이 안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미국과의 최고 군사 안보기구에 가입된 쿼드의 이러한 행보가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의 기세는 호주와 30대를 계약했고 약 9천억 원의 규모라고 하며 여기에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도 포함되며 앞으로 또 다른 방산 수출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일본과 잠수함 계약도 거절하는 등 까다로운 국가이나 한국은 주저없이 택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미 K9 자주포 100대를 구입하고 200대를 추가 도입 예정이라면서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자주포가 매우 적절하게 활용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도가 올해 초 자주포 200문을 추가 주문한 것은 성능과 AES에서도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보통 방산 분야에서 제품을 팔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위 방산 국가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기를 가진 경우 갑질하는 경우가 많아 골칫거리였지만 한국은 무기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 국가들이 크게 만족하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쿼드 국가들의 안보가 오히려 한국이 지키게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불상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게 되는 국면이 나오는데 쿼드의 인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러시아의 S-400을 택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사우디는 지대공 방어 체계인 미국 패트리어트와 S-400을 동시에 운영하는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명분도 없고 무조건 이기적인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으로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해 집중 보도한 모습인데요. 한국이 최근 수년간 방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년간 안보의 중요성이 국가마다 증가했고 당장 러시아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정말 필요한 안보에 대해 지출이 급증했고 이는 실력 있는 국가가 그 중에 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쭉 해오던 평균의 비즈니스를 하던 강대국들의 무기 판매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감소했는데 한국의 수출액만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하나가 되어 나토 국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화 디펜스의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군사 관계자들이 K9 자주포를 시찰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신규 고객이 아닌 기존 고객으로 아무래도 추가 주문을 할 요량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핀란드 육군 대령의 인터뷰를 통해 K9의 화력과 기동성은 그야말로 탁월하다라며 추운 지방인 핀란드에서 항시 영하에서 작동하게 되는 K9의 성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더욱 놀란 것은 한국 방산 시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는 조짐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2.8%의 방산 수출 점유액으로 전 세계에서 8위를 기록 중인데 한국은 한국보다 앞서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 독일 등의 G7 소속의 선진 3개국을 머지않아 따라잡고 5위권에 올라설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방산 수출액 증가는 많아야 10% 내외 정도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3위 10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수출액 수가 177%가량 증가한 국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중 영국은 방산 수출액 자체가 급감하고 있으며 독일은 한국의 자주포의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의 경우 독일보다 가격은 저렴하며 성능은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러시아를 국경으로 두고 마음 급한 폴란드는 한국의 K2, K9, FA50 등 총 패키지로 약 25조 원가량의 방산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전환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폴란드나 호주 등 앞으로 한국과 MOU를 했거나 추가 계약하기로 한 국가들이 줄을 섰지만 이러한 총 액수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5위로 올라서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한국에서는 밀려드는 방산품 요청으로 라인을 증설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상승세가 최근 수년간 방위비 증가 액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이제 50조 원가량 늘려가고 있고 방위비에서도 일본을 앞지르려는 추세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방산 물자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으니 한국 정부는 이를 구매해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방산품 수출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미국식의 방산 비즈니스 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무서운 점은 다른 서방 국가와는 다르게 매우 계약을 제때 잘 이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경제 온라인은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과 계약 발표 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빠르게 물자를 수송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전합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로 전 세계에 공급할 물자가 너무 많아 결국 폴란드의 패트리어트 배치가 늦어져 버렸고 폴란드는 이에 실망했지만 한국은 36개월 내에 대량의 군수 물품을 배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미국이 배송 지연이 잦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일본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을 비롯해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FMS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은 미국에서 돈은 먼저 받아가고 물품은 제때 공급 안 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본 방위성이 미국에 받아내야 하는 군수 물품은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미 국방 비즈니스 특성상 부르는 게 값이고 가격 결정도 투명하지 않아 갑질을 당하는 중이기도 하죠. 오죽했으면 일본 방위성이 한국 국방부에 연락해서 미국의 FMS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동맹들끼리 합심해서 이 문제를 미국 측에 항의하고 한일 간 협력하자는 제안까지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2019년 7월 수출 규제는 해놓고 12월에 연락해서 이런 문제에 합심하자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일본 측이 뻔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납기를 잘 지키는 것이 생명과 같고 이는 산업계의 특징으로 미국 같은 일은 잘 없다는 것이며 특히 과거 한국이 T-50 고등훈련기를 스케줄보다 훨씬 빠르게 개발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측에서 뼈아파하는 것은 한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발전한다며 곧 일본이 한국의 GDP를 역전당하고 가난해진다며 한국과 같은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쇠락하나 한국은 한 분야가 추월당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산과 같은 분야에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는 저력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의 급부상에 대해 상세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방산 수출 분야도 검토하며 자주 국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